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작자 미상의 국문 고전소설 배비장전을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배비장전의 주제는 위선적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입니다. 배비장전은 위선적 인물인 배비장을 통해 권력층을 풍자하는 조선 후기의 판소리기 소설입니다. 사사조의 율문체이며 해학적인 상황 설정과 이중적 언어 사용과 같은 판소리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소설입니다. 제주에 부임한 배비장이 기생 애랑에게 속아 망신을 당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배 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통해 신분 질서가 혼란해진 시대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작품 전체에 넘쳐 흐르는 풍자와 야유가 절로 웃음을 터뜨리게 하여 골계 문학의 전술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배비장전은 판소리로 전해지던 배비장 타령이 소설화된 조선 후기의 소설입니다. 판소리 12마당에 속하지만 고종 때의 신재효가 판소리 사설을 6마당으로 정착시킬 때 빠진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배비장 타령은 판소리로서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신재효가 창작한 것으로 보이는 오섬가의 배비장전의 한 부분인 애랑과 정비장의 이별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고 배비장이 애랑에게 조롱당하는 내용이 사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시기까지 배비장 타령은 부분적으로 불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호남좌도 제주군 한라산의 정기로 색태와 지혜가 뛰어난 애랑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배비장은 제주 목사로 부임하는 한양 사람 김경의 예방소임으로 차출되어서 따라온 평범한 인물입니다. 해남에서 배를 타고 풍랑으로 고생하다가 겨우 제주에 도착합니다. 이때 선임 구간 목사인 정비장과 애랑의 이별 장면을 보게 되는데 애랑이 교태를 부려 정비장은 많은 물건과 곡식 그리고 두루마기와 모자 또한 칼 등 창고에 넣어둔 자신의 짐을 모두 내어주고 이별합니다. 애랑은 정비장의 몸에 지닌 것을 남김없이 얻어내고는 끝내 그의 앞니까지 빼게 만듭니다. 서울을 떠날 때 어머니와 부인 앞에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떠났던 배비장은 이 장면을 보고 정비장을 비웃다가 애랑을 두고 방자와 내기를 걸게 됩니다. 배비장은 기생과 술자리를 멀리하면서 그러한 곳에는 절대 끼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목사와 여러 비장들이 이를 알고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홀로 깨끗한 채하는 배비장을 유혹하기 위해서 방자와 애랑도 목사의 지시에 따라 계교를 꾸미게 됩니다. 배비장은 어느 날 농림간 수포동에 목사가 버린 봄놀이판에 억지로 함께 놀러가게 됩니다. 목사 일행을 따라 나와 따로 자리 잡은 배비장을 유혹하기 위하여 애랑은 숲을 속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온갖 교태를 부리며 논입니다. 이를 보게 되어 크게 마음이 움직인 배비장은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어 일행을 먼저 보냅니다. 방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애랑을 훔쳐보고 방자를 사이에 넣어 애랑이 차려주는 음식상을 받아 먹습니다. 그 뒤 배비장은 애랑을 잊지 못하여 마음에 병이 들게 되었고 방자를 매수하여 애랑과 편지를 주고 받습니다. 배비장은 애랑으로부터 밤에 자신의 처소로 몰래 오라는 편지를 받게 되고 만날 기약을 얻어냅니다. 배비장은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번거지를 쓰고 방자를 앞세워 애랑의 집을 찾아갑니다. 배비장은 애랑의 집 탐 구멍을 간신히 통과하여 벌거벗고 애랑의 이불 속까지 들어갔으나 방자가 애랑의 서방 흉내를 내며 죽이리라 하자 애랑도 겁을 주며 배비장을 준비해 놓은 자루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황급해진 배비장은 자루 속에 들어가고 서방인 척 방자가 들어와 저 자루가 무엇이냐며 두들기자 배비장은 검은고 소리를 냅니다. 이윽고 방자가 술을 사러 간다고 틈을 내준 사이에 배비장은 피나무교에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방자는 꾸미야기를 하며 배비장이 숨어 들어가 있는 피나무교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애랑이 이를 말리자 다시 궤를 반으로 자르겠다며 톱으로 켜는 흉내를 내고 배비장이 살려달라고 하자 귀신이라며 화침을 찌릅니다. 배비장이 들어있는 피나무 궤를 바다에 빠뜨리겠다며 목사와 육방의 아전들과 군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원으로 운반합니다.
괴에 물을 뿌리자 괴 속에서 지나가는 뱃소리를 들은 배비장은 바다 위에 던져진 줄 알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뱃사공으로 가장한 사령들이 괴문을 열어주자 배비장이 눈을 감은 채 알몸으로 허우적거리며 동원대청의 머리를 부딪히고 나옵니다. 이에 밖에서 구경하던 기생들과 육방 관속들이 웃고 있었으며 배비장은 온갖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등장인물의 성격입니다. 배비장은 처음에는 기생과 술자리를 멀리하고 홀로 깨끗한 척하다 결국 애랑에게 빠져 망신을 당하는 인물입니다. 정비장은 기생 애랑과 이별하면서 앞니까지 뽑아주는 인물입니다. 애랑은 방자와 계교를 꾸며 배비장의 이중성을 폭로하는 인물입니다. 방자는 배비장의 약점과 위선을 적극적으로 폭로하는 인물입니다. 풍자의 주역으로서 방자와 애랑의 역할입니다. 배비장전에서 방자는 배비장의 위선을 폭로하고 작품의 해악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로 양반을 직접 놀리며 조롱하고 비우는 행동대원입니다. 그는 주변 인물이 아니라 핵심적 인물로 활동하면서 해악성을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배비장의 약점과 위선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파괴하는 그의 역할에서 봉삼탈춤의 말뚝이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중심인물인 애랑 역시 방자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애랑은 신분이 천한창기이지만 지혜가 남다르고 미모가 뛰어나 정비장으로 하여금 이를 빼게 하고 다시 배비장을 홀려 망신을 당하게 합니다. 애랑이 양반과 작별하는 자리에서 온갖 교태로 정비장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탐관오리에게 빼앗긴 재물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의 관리들이 부정과 비리로 많은 재물을 착취하고 있었음을 폭로합니다. 결국 애랑을 통해 정비장의 이별 장면이 희화화되어 남성의 위선을 폭로하고 배비장으로 대표되는 지배 계층의 허위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비장을 회잘 망신시킬 것을 종용한 목사, 그리고 애랑의 교태에 노련한 정비장, 또한 회잘 망신의 대상으로 선택된 배비장은 모두 애랑의 눈으로 볼 때 권력을 가진 호색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비장전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의미입니다. 배비장전은 애랑이 정비장의 재물은 물론 장신구의 심지어 이빨까지 빼앗는 사건과 애랑이 방자와 함께 배비장의 위선을 폭로하는 사건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비장이나 배비장은 중인 계층이지만 제주도의 관리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유교적 윤리의식을 지닌 지배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애랑과 방자는 피지배 계급인 제주도 토착민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지배계층과 민중의 갈등을 드러냄으로써 백성에 대한 관료의 착취를 폭로하고 위선의 참 지배층의 행태를 신랄하게 풍자합니다. 배비장전의 풍자성입니다. 비장이란 감사나 부수 또는 병사 그리고 수사와 관의 사신을 수행하던 조선시대의 관원의 하나로 중간 계층들이 주로 맡았던 관직입니다. 중인 출신인 비장의 성격은 대체로 이중적인데 그 전형을 바로 배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비장이 상전으로 나오는 장면에서는 지배층을 대변하며 그 법도와 위세가 당당합니다. 하지만 배비장이 제주광기 애랑에게 매혹되어 방자에게 희롱당하면서는 어리석은 인물로 부각됩니다. 배비장이 애랑과 방자의 꿰매 빠져 여러 가지 곤혹을 당하게 되는 부분에서 해악과 풍자가 절정을 이룹니다. 비장의 위선과 호색성은 비단 배비장뿐 아니라 정비장도 마찬가지여서 비장 계급의 공통된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장의 이중성 가운데서도 서민성이 귀족성보다 강한 인상을 풍기는 것은 비록 그들이 중인 계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민층에 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비장의 호색성은 곧 대중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이러한 애정 문제를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인간적인 면에서도 서민층과 잘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 후기 평민 문학에서 대표적인 여인상으로 정절의 표본인 성춘향과 돈만하고 편절을 밥 먹듯 하는 애랑을 들 수 있습니다. 춘향은 정조를 지키는 인물인 반면에 애랑은 춘향에 비하여 개방적인 인물입니다. 근대 시민사회로 오면서 춘향이라는 인물보다는 애랑의 인물형이 점차 부각되고
방자는 풍자의 주체인 동시에 부패한 사회를 고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방자가 등장하는 작품은 대개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며 구성이 희극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방자가 지배 계급의 위선적인 부패를 폭로하고 비판함으로써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서민들의 울분이 일시에 폭발하는 쾌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 후기의 풍자 문학이 방자 없이는 작중 인물을 구성할 수 없을 만큼 서민들의 수권을 대변하는 중요한 임무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비장전에 나타나는 판소리기 소설의 특징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유식한 척, 한자 쓰는 것을 빼먹지 않는 배비장, 그리고 미색과의 교로 양반을 골려 먹는 기생인 애랑, 또한 기존의 윤리를 힐난하며 양반층의 위선과 가식을 폭로하는 방자는 당대 주요 계층의 전형성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물들이 당대의 일상적 언어와 비속어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함자어나 고사를 활용하여 발화를 이어나가는 데에서 이중적 언어 사용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루안과 피나무 궤 속으로 들어가는 배비장은 검은고를 흉내내며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며 풍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해악성을 드러내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불 켜놓고 문 열어라. 학문 볼랑은 내마그마 라고 말하는 부분과 술 한잔 날 권하고 줄 골라라. 오늘 밤에 놀아보자. 네, 소 피하고 들어오마.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사사조의 율격을 활용하여 운율이 느껴지도록 문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배비장전이 다른 작품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주요 장면들입니다. 배비장은 평범한 인물로서 제주 목사로 부임하는 김경을 따라오며 풍랑으로 고생한 끝에 제주도에 도착하는데 이는 적벽가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또한 도착한 직후 배비장은 정비장과 애랑이 이별하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애랑이 정비장으로부터 온갖 선물을 다 받아내고 마침내 그의 치아까지 받아내는 것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이는 사랑하는 기생과 이별할 때 이를 뽑아주었다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발치설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한 배비장은 도덕 군자인 체하며 기생과 술자리를 멀리하지만 목사와 애랑 그리고 방자의 개교에 말려들어 결국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은 기생의 개교에 빠져 알몸으로 궤에 갇힌 채 망신을 당하게 되는 내용의 미괴설화 등의 화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목욕하는 애랑의 정체를 알기 위해 방자에게 묻는 장면은 춘향가와 유사합니다. 배비장 전과 기생 문화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의 기생 문화는 독특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우선 유교 문화와 더불어 사대부들의 문학 예술이 기생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황진이나 임해창 같은 명인들이 이름을 날렸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는 기생들이 1패와 2패 그리고 3패로 구분되었습니다. 1패는 전통무가의 보존과 전승자로서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지닌 기생들이었습니다. 1패는 대부분 관기로 그들 내부에서는 규율도 엄했고 자부심도 컸다고 합니다. 2패는 매음을 담당하고 3패는 공창의 기능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진주 기생사릉은 기생줄돈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 피 흘리는 젊은이에게 주라 하고 할 일 없는 한량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배비장전은 1패 기생 애랑이 양반을 희롱하는 이야기로 배비장에 대한 풍자가 주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이란 조선 후기에 등장한 판소리의 사설을 바탕으로 새롭게 서사화된 소설들을 말합니다. 굽이 전승되던 판소리의 특징을 일부 차용합니다. 판소리는 전문적인 창자가 고수의 복장단에 맞추어 하나의 이야기를 소리로 부르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설은 민간에 전승되는 설화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이본으로 만들어집니다. 판소리계의 소설은 이러한 판소리의 사설을 그대로 베껴 쓰거나 약간의 수식을 덧붙여 기록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로는 심청전과 춘향전, 그리고 흥부전과 토끼전 등이 있습니다. 이들 소설에서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양반 계층의 몰락, 그리고 서민의 시계 성장 등이 동시에 제기되는데 이는 조선 후기의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계의 소설은 판소리의 구어적 특성을 문체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 언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학적으로 그려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서술상 특징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사령의 거동보소와 같이 서술자가 관객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합니다. 이는 판소리 사설 특유의 문체적 특징으로 이 소설이 판소리 사설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가까운 읍의 수령들이 모여든다. 처럼 판소리계 소설에서의 시제는 대체로 현재형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소설의 일반적인 말투가 과거 시제인 것과 구별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현재형의 서술은 판소리계 소설의 이전 단계였던 판소리가 소설과는 달리 공연성과 현장성을 중심으로 연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님의 형상 자세히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랴 와 같은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 사용됩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란 서술자가 서사 내용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인물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사건에 대해 직접 설명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논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전 소설 가운데 특히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한편 판소리계 소설에는 인명이 제천인데 살만들 죽을 쏘냐와 같은 관습적인 수사가 자주 사용되고 서민층이 사용하는 비속어와 양반층의 언어인 한자어가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이는 판소리가 양반과 민중을 두루 아우르는 문학이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까옥까옥이나 치렁치렁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사건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며 3, 4조 또는 4, 4조의 운문체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표현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고전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언어 유희의 유형입니다. 언어 유희란 일종의 말장난으로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말이나 문자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가 내려왔다 라는 표현은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또한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꾸레미 전에 백반인지 라고 말하는 것에서는 유사한 음을 반복한 언어 유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다 라는 표현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한 언어 유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라고 말하는 데에서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쓰였습니다. 확정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적책 문학인 판소리를 구현하는 광대들은 전승되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관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흥미있는 장면을 구현할 때 비슷한 어구를 사용하여 길게 느려 말함으로써 해학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를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며 부분의 독자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면의 극대화란 서사의 전체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특정 대목을 더욱 재미있게 보여주기 위해 한 장면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자세히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소리 창자가 주어진 장면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의 장면을 확장하여 장황하고 과장되게 서술함으로써 생동감과 현실감, 그리고 빠른 호흡으로 사건을 전개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장면과의 불균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즉, 전체 이야기 구성의 긴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대목과 장면의 부분적 흥미와 감동에 치중하여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면의 극대화는 판소리계 소설이 주는 부분의 독자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작품의 사실감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운율감을 형성하며 해당 장면의 긴박한 상황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